안녕하세요. 저는 45세 김미정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던 저는 지난 10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살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직장도 있었고 남편과 함께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꿈꾸었지만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환으로 쓰러지면서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간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책임이 저에게 전가되었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당연하다는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저는 제 꿈도 직장도 포기했습니다. 간병이라는 건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병원 방문, 새벽마다 들리는 시모의 신음소리, 이 모든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저는 하루하루 소진되어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저는 비로소 자유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이혼하자. 너하고 진작 이혼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살아있어서 못했어. 이제 엄마도 돌아가셔서 우리 집에서 너 할 일은 이제 끝났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내 인생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이런 대접이라니. 남편의 말은 그저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해 두었고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까지 덧붙였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한 장씩 펴며 다림질했던 시어머니의 옷, 부엌에 놓인 어머니가 좋아하던 찻잔까지. 모든 것이 제게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가족으로서 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헌신짝 버리듯 이렇게 내모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도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막내딸로 자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울 도심의 작은 회사를 다니며 조용히 꿈을 키워왔습니다. 남편을 만나면서 저는 가정의 행복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온화한 성격으로 가족 모두에게 신뢰받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오히려 저를 옥죄는 굴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걱정하며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길어지고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가족들은 책임을 나누기보다는 서로 눈치만 보며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올케가 며느리이니까 엄마 병수발 부탁해. 시누이의 한마디는 남편을 포함한 모든 가족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손발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부축해 화장실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일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집안일과 병간호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돌아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했지만 감사의 말은커녕 며느리이니까 당연한 도리라는 가족들의 무심한 말만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살과 허리 통증은 일상이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지쳐갔습니다. 간병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는 일은 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돌보는 손길만큼은 항상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아, 고맙다. 라는 시어머니의 짧은 말 한마디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반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시누이들은 병원비를 핑계로 멀어졌고 남편은 간병 상황에 대해 묻는 일조차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간병 중간중간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건강하실 때부터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또 내가 며느리이니까 병간호해드리는 거는 당연한 내 의무야 이러면서 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이지만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 답을 찾는 건 너무 두려워 그저 손을 움직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의지할 곳이 저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깊어지면서 시어머니는 가족들을 부르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가끔 눈물 섞인 이야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참 고맙고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그 말은 위안이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돌보겠다고.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삶은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저는 제 자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은 간병이라는 역할 속에 묻혀 있었고, 가족들은 저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전 저에게 늘 내가 간호를 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미안해서 제게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시어머니에게만은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날, 저는 홀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 순간에도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 맞는지, 내가 이들에게 단순한 간병인 역할만 하고 있는지, 내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과 시누이들은 단순히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남편에게 이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말투는 제게 더는 이 가정에 제가 설 자리가 없음을 알려주는 신호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제 모든 것을 바친 삶이 이렇게 마무리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유서를 발견한 다음 날, 저는 한밤중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서를 손에 쥔 채로 시어머니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아, 너 덕분에 정성스런 간호 잘 받고 간다. 이건 내 몫이야. 라는 시어머니의 유서. 글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서가 알려지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뻔히 예상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며 무심히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언제쯤 사인할 거야? 그의 말투는 마치 이혼이 이미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거야.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유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유서를 꼼꼼히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이 유서는 명백히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분명 반발할 겁니다. 법적 다툼이 예상되니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긴장되면서도 시어머니가 남긴 이 마지막 선물이 제게 커다란 힘이 되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누이 둘이 남편과 함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거칠게 문을 열며 들어온 시누이 중 큰형님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올케 우리가 다 들었어. 엄마 유서 얘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게 진짜 올케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냐? 오빠도 있는데. 그들의 말투에는 도전적이고 위협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유서에 올케 이름이 있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어머니 돈 얼마나 썼는지 알면 너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 거야. 작은 시누이는 아기에 찬 눈빛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어머니 간병할 동안 옆에서 도와주신 분 한 분이라도 계셨어요? 내가 없었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셨을지 생각은 해보시고 말씀들 하세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와 유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미정아, 그건 가족들끼리 해결할 문제야. 당신이 이걸 쥐고 있으면 일이 더 복잡해져. 남편의 말은 간청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피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남긴 유서야. 이걸 지키는 게 내 책임이야.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너 도대체 뭘 하려고 그래? 우리 다 망하게 만들 생각이야? 그가 외치자 작은 시누이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올케가 이렇게 나오면 법적으로 다퉈야겠네. 올케가 어머니 간병비로 얼마나 썼는지 우리가 다 밝혀낼 거야. 상황은 점점 격화됐습니다.
큰 시누이는 서랍장을 열어 제가 유서를 숨겨둔 금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둑질이라도 했을까봐 확인 좀 해볼게. 큰 형님이 서랍을 엉망으로 뒤집어 놓는 동안 남편은 계속해서 사인을 강요했습니다. 이혼에 동의해. 네가 여기서 계속 버티면 더 큰 문제만 생길 뿐이야. 그날 밤 저는 그들의 협박과 비난 속에서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이 유서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 반드시 지켜야만 해.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와 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간병 기록과 저를 향한 폭언의 녹취를 정리하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법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와 함께 유서의 법적 효력을 공증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히 증거와 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변호사의 말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남편이 몰래 CCTV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아야겠어. 이제 내 말 무시하지 마. 남편의 협박적인 말투는 저를 두렵게 했지만 오히려 더 큰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의 문제가 아니야. 내 삶을 지키는 싸움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첫 번째 대응서를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혼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는 동시에 유서의 효력을 법적으로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문서였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 남편은 서류를 읽고 나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 집은 우리 가족의 거야. 네가 억지 부려도 결국 뺏길 거라고. 그의 말은 마치 마지막 승리를 자신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니의 유서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간병 기록, 병원비 청구서, 시어머니의 의료 기록까지 모두 증거로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기 위해 복지센터와 이웃들의 진술서까지 확보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시누이들은 이웃 주민들로부터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간병을 모두 미정 씨 혼자 시켰다면서요? 라는 한 주민의 질문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부정하며 주민들과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한밤중에 소파에 앉아 전화를 걸며 누군가와 격렬히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한테 그 집을 뺏기면 안 돼. 방법을 찾아봐.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일부러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마지막 발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시누이들은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서가 조작된 걸로 생각해.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겠어. 남편의 말에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간병으로 보낸 10년을 그렇게 쉽게 부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당신들이야말로 어머니에게 진 빚을 법정에서 밝혀보면 어때? 남편과 시누이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과 시누이들에게 유서의 효력을 검증한 공증서를 제시하며 경고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유서와 간병 기록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무리하게 문제를 제기하시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지만 작은 시누이가 나섰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당당하면. 끝까지 가보자고. 내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 다 까발리면 돼. 작은 시누이의 목소리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맞섰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모든 걸 밝혀보자. 형님들이 어머니에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간병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어머니 돈으로 당신들이 뭘 했는지도.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법적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유서의 효력을 증명하는 공증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시어머니와 함께한 간병 기록과 이웃 주민들의 증언까지 첨부했습니다. 법적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과 시누이들은 점점 더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의 서랍장에서 발견했던 또 다른 서류를 다시 살펴보다가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생전에 남편과 시누이들에게 빌려준 돈의 내역과 그들이 갚지 않았던 기록이었습니다. 미정아, 이걸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빚을 내어 자식들을 도왔지만 돌아오는 건 항상 실망뿐이었다. 시어머니의 메모는 가슴 아프면서도 분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는 상황을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이 자료를 정리하며 남편과 시누이들에게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당신들은 어머니를 이용하고도 어머니에게 진 빚조차 모른 척했어. 이제 법정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시누이들은 본격적으로 법적 다툼을 예고하며 새로운 변수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간병 중 시어머니의 재산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문제 삼아 법원에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산의 일부는 이미 당신이 다 써버린 거나 다름없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남편은 법적 서류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증거 자료들은 충분히 탄탄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돌보며 사용했던 돈은 모두 병원비와 필수 생계비였어. 그걸 문제 삼으려면 너희가 어머니 돈으로 뭘 했는지도 다 까발려야겠지.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시누이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공방은 생각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남편 측은 제가 병간호를 이유로 시어머니의 돈을 착복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동안의 모든 병원비 영수증과 통장 거래 내역, 심지어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모든 간병비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시누이들은 단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었습니다. 법정에서의 대립은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을 더해갔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이웃들은 시어머니가 생전 저에게 의지하며 이 집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하루도 견딜 수 없었을 거야라고 자주 말씀하셨다는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남편과 시누이들이 시어머니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내역도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변호사가 제시한 새로운 증거는 시누이들이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했던 기록이었습니다. 법정은 이 증거 앞에서 술렁였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저를 비난하겠다고요? 제 말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진실은 명백해졌습니다. 판사는 남편과 시누이들의 주장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양측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결정타가 된 내용은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누이들에게 빌려준 금액과 그들이 변제하지 않은 상세한 내역들이 법정에서 새로운 국면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증거로 피고들은 고인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착취했으며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결과는 점점 제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법정 밖에서 마주친 남편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가족끼리 이러는 건 아니잖아. 그의 말은 마치 마지막 설득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단호히 외면했습니다. 가족? 너희가 가족이라 믿었던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적이 된 것뿐이야. 며칠 후 법원의 중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서의 효력은 인정되었으며 남편과 시누이들이 제기한 반소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집의 절반은 제 몫으로 확정되었고 남편과 시누이들은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책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가 잃어버린 삶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제가 지켜낸 이 공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고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제 마음을 묵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은행에서 온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통지서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대출금에 대한 상환 독촉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대출이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사용된 계좌는 남편과 시누이들의 이름으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저는 은행에 직접 확인하러 갔고 그곳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미정 씨 해당 계좌는 고인이 남긴 재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남편분과 다른 가족들이 대출금 상환 의무를 넘긴 것 같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들은 시어머니의 유산을 미리 당겼으면서 이제 그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는 꼼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시누이가 이미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정이가 대출금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거라더라. 그들의 소문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너 그 돈 갚을 생각은 있는 거냐? 그의 태도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갚아야 해? 그건 당신들이 쓴 거잖아. 제 대답에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도 이미 얽혀 있어. 법적으로 따져보면 내 책임도 포함될 거라고. 그의 말은 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기록과 대출 서류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한 결과 남편과 시누이들이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대출금의 일부를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고급 소비재 구입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사기 행위입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면 남편과 시누이들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집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이들의 부정행위를 모두 까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미정아, 이 집과 함께 내가 남긴 기록들을 잘 보관해 주길 바란다. 내가 힘들 때 큰 도움이 될 거야. 시어머니의 말처럼 금고 속에 남겨진 서류들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폭로할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정 판결에서 시어머니의 유서와 관련된 소유권 다툼이 끝났습니다. 판사는 제가 집의 절반을 정당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고 나머지 절반은 남편의 몫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누이들의 불법 대출과 재산 사용 내역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그들은 각각 대출금과 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몫인 집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대출금을 갚으려 했지만 이미 판결로 인해 재산 가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신의 소유권을 저에게 양도하고 대출 상환금을 일부 탕감받는 조건으로 재산권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이제 김미정 씨의 단독 소유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10년 동안의 희생이 보상받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반면 남편은 자신의 재정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시누이들의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해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채 서로 연락을 끊고 흩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집을 제 이름으로 완전히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길고 힘들었지만 제 삶을 다시 찾는데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며 저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을 하나씩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기억은 제게 위로가 되었고 오랜 희생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야. 그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제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과 함께 제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후 시어머니를 병간호하면 겪었던 혹독했던 제 경험을 들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